감천댁의 금음. 이영희. 그가 또 나타났다. 노성이 우거지고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 절경이라 못 이기는 채 따라갔다. 가다 보니 옛적 철렵하러 갔던 도도감 근처인 것 같다. 경치에 감탄하여 깜빡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아이들이 꿈속에서라도 아버지 따라가지 말라 하던 소리가 얼핏 떠올라 감천댁은 정신 차리자며 손을 확 뿌리쳤다. 빌어먹을 양반, 내가 따라가나 봐라. 손목이 얼얼한데 창문이 훤해지는 것을 보니 셀력 꿈인가 보다. 어찌 그리 생생한지 감천댁은 멀쩡한 팔뚝을 꼬집어 본다. 아픈 느낌이 드니 아직 나는 살아있다고 감천댁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생각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참았던 소변을 보러 간신히 일어나서 의자에 달린 변기에 올라앉으며 감천댁은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깨닫는다. 몇 걸음 걸어 가까운 실내 화장실에도 못 가고 취침한 후 밥 먹는 방에서 용변을 보니 요강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가만히 꼽아보니 이렇게 누워있는 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다니냐는 지인들한테 지팡이 짚으면 폼나냐고 큰 소리를 쳤다. 죄에 받았는지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비단 이불에 미끄러지며 넘어져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이불에 좋아 보인다고 했더니 같이 사는 넷째 아들 상훈이가 당장 주문해준 이불이다. 덕분에 그날 병원에서 한나절이나 검사에 시달렸다. CT 검사, MRI 검사라나 뭐라나 한참을 끌고 다니더니 넘어진 여파로 뇌의 한 부분에 멍이 조금 든 것 같다고 한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단다. 한마디로 싫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멍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 않겠는가. 중노인들 다 하는 백내장 수술도 겁나서 못하는데 상노인이 전신마취했다가 못 일어나면 황천길이지 않은가.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는데 감천댁이 이렇게 누워있기 전에는 남한테 자기 몸을 보이기가 싫어 목욕탕도 꼭 딸내미 하고만 다녔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다고 저희끼리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다. 기동량으로 들으면서 한 수 배우곤 한다. 이런 때는 자존심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거로구나. 내가 자존감이 높기는 하지.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는가 보구나. 감천댁은 중얼거린다. 점점 안개가 낀 듯 앞이 잘 안 보인다. 지난번 목욕하러 가서는 목욕탕에서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등불로 켜냐며 불평했다. 둘째 딸이 깜짝 놀라며 안가로 데리고 갔다. 기다리고 검사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다. 그러더니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의사가 적극 권한다. 어머니 의지만 확실하면 전신마취 안 하고 10분만 참으면 된다고 한참을 설득했다. 환하게 보이면 좋지만 이 나이에 완전히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될 수가 있어 한마디로 거절했다. 노인들이 매일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 왜 죽어? 이제껏 고생만 하고서 죽는다면 억울하지. 좋은 시절에 세상에 나올 것이지 하필이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늘 배를 골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 나무를 뜯어다가 나달 조금 넣고 물을 바가지로 부어 온 식구가 허기를 면했다. 길 가다가 찔레를 꺾어 먹고 모카 열매 미영을 따먹었다. 진달래를 입이 시커매지도록 따먹기도 했다. 춘근기가 되면 나물도 세어서 먹을 수 없으니 소나무 거죽을 다 벗겨 먹고 용변을 볼 수 없어 하수구를 뚫듯 어머니가 꼬챙이로 파내어 얼마나 아팠던지. 요즘 어느 가수가 부르는 보릿고개를 들으면 지금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라 눈물이 난다. 태산 출렁보다도 더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이다. 해방되고는 미군 지프나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가루 우유나 초콜릿을 하나라도 더 주워 먹으려고 쫓아가던 아이들의 떼국처럼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조언을 시켰다. 감천댁의 나이 16이었다. 선도 안 보고 어른들끼리 주선해서 남편이 안 못 보는 사람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으로 콩깍지가 씌어선지 새신랑은 천하의 미남이었다. 감천에서 시집왔다고 그때부터 그녀의 표로가 감천댁이 되었다. 지금도 나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스스로 감천댁으로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또 이 호칭이 시집살이를 더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으니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다.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미워한다더니 지성이면 감천인데 쟤까짓게 무슨 지성을 다하냐고 얼토당토하는 트집을 잡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아이가 새댁이 된 것도 잠시 6.25가 터졌다. 며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잘생긴 남편은 국가 수호를 위한 동원령에 따라 전방으로 떠나고 혼자서 큰딸을 낳았다. 아이가 아이를 낳은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스스로 탯줄을 끊고 미역국도 못 먹은 채 호구지책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배운 게 있나 미천이 있나. 그래도 머리는 돌아가 떡 파는 이웃한테서 떡을 떼다가 배고픈 피난민과 군인들한테 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아이를 포대기로 끌어매고 떡 양푼이를 머리에 이었다. 가까이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기! 하며 피가 벌겋게 흐르는 귀를 감싸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도 떡 팔리는 재미에 무서운 줄을 몰랐다. 군인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떡은 늘 모자랐다. 가끔 음흉한 군인이 몸을 만지려고 하면 감천댁은 일부러 죄 없는 아이를 꼬집어서 울리고 아이를 달래는 척 돌아서며 위기를 넘기곤 했다. 그야말로 궁즉통이었다. 지금도 아이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엄마가 많이 배웠으면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할 만큼 지혜로웠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그런 어려운 세상 살았는데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이 좋은 세상을 누구 좋아하라고 하직하겠는가. 신은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면 자기와 동급이 되어 오만해진다고 꼭 한 가지는 부족하게 한다고 하더니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니 야속하고 서럽다. 온 세상 몸을 아끼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감천댁에게 조금 더 아량을 베풀면 어디가 더 나는지. 하지만 감천댁의 나이가 되면 다 치매를 필수같이 달고 다니는데 아직은 정신이 온전하니 감사해야 할 일이긴 하다. 자식들은 엄마가 그 고생하고 살아서 제일 걱정한 게 치매였다고 한다. 분출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수록
치매 확률이 높아서란다. 인간의 얼굴이 다 다르듯 어떤 이론도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 가는 날 정문에는 아버지가 지키고 뒷문에는 큰아버지가 못 들어가게 지켰다. 제 시간에 가면 들어갈 수 없기에 안 가는 척하고 해차를 떨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사방을 살피며 가곤 했으니 지각을 밥 먹듯이 했어도 한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 가방끈이 짧아도 책을 볼 수 있어 자식들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면 버리지 않고 숨겨놓았다. 못 사는 종갓집만 며느리의 제사를 비롯한 관원 상제, 팔남매가 되는 자식들을 수시로 낳고 농사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졸면서도 감천댁은 책을 놓지 않고 아이들 잘 때 책을 보았다. 아이들 잘 때 책을 보았다. 그래야만 많이 배운 신식 남편과 말이 통하리라는 것을 일찍 알았던 것 같다. 아버지가 그렇게 학교 못 가게 말렸어도 고마운 게 아버지가 93세, 어머니가 96세까지 큰 병 없이 사셨다는 것이다. 다 못 살던 시절이었는데도 정이 좋으셨고 낙천적이었다. 그런 긍정적인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셨으리라 믿으면 감천댁은 지금도 의지가 된다. 아이들 말로는 부모의 임종 나이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10을 더한 것이 수명이라는데 그러면 감천댁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아들 내외가 산삼을 캤다며 들고 왔다. 며느리하고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고 감천댁이 젊었을 때 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꼭 감천댁의 젊은 시절 판박이를 보는 것 같다. 어쩌면 그 애는 생활력이 그렇게 강한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산삼을 캐러 다니고 나무를 뜯는다며 들이나 높은 산으로 겁내지 않고 다닌다. 한 번은 100년 됨직한 산삼을 가져왔기에 그건 팔고 미삼이나 달라 했더니 수시로 작은 뿌리 산삼을 들고 온다. 감천댁이 이만한 것도 산삼덕이 아니냐고 신우들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이 먹을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하더니 감천댁도 그 며느리가 이제는 예뻐 보인다. 넷째 아들 상훈이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다. 아들이라도 얼마나 곰살맞은지 불고기, 명란젓, 김치, 시금치를 일본 사람들처럼 조금씩 골고루 담아서 먹기 좋게 다 잘게 썰었다.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는 핑계로 이따 먹는다고 밀어두었다. 상문이는 안 드시면 더 기운 없다며 안타까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방을 나간다. 감천댁은 저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늙으면 애 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한숨만 쏟아져 애써 생각하지 않는 우리 집 자랑 큰아들이 잘못되고 장례식 날이었다. 이제 형이 없으니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는 둘째 아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셋째 아들이 자기가 모신다고 우겼다. 형제의 말을 두 며느리가 들었다. 상의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어머니를 모시냐며 두 며느리가 동시에 합창을 하듯 언성을 높이는 것을 넷째 아들이 들었다고 한다. 상훈이 그날로 서울에서 짐을 싸 집으로 내려왔다. 아직 결혼 안 한 자기가 모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고 하면서 소위 S대 경영대를 나와 대형 증권사에서 잘 나가던 재원이 뭐 홈트레이딩인가 뭔가 하면 밥은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직장을 접었다. 그러니 동시에 결혼도 포기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제 앞이 고주박 쓰러지듯 맥없이 가고 8이나 되는 아이들 배에 골리지 않으려고 감천댁은 안 해본 일이 없다. 돼지를 키우느라고 버리는 구정물을 집집마다 얻어 이고 오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텃밭에서 키운 것과 뜯어온 나무를 하루 종일 난전에서 안 팔아본 것이 없다. 그는 아이들이라서 어찌나 먹어대는지 어떤 때는 한 달에 쌀 한 가마니가 모자랐다. 다행히 위로 딸 셋을 두어서 아들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는 했지만 그 아이들이 일찍 취업해서 가정을 도왔다. 셋째가 내려가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밖에서 들린다. 청주 사는 둘째 딸이 또 왔나 보다. 꼭 사위랑 같이 오는데 늘 반갑게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다며 다정하게 일으킨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지만 싫지 않다. 오늘도 사위가 용돈 봉투를 내민다. 감천댁은 잊지 않고 퇴직해서 벌이도 없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며 걱정하면 얼른 일어나셔서 하고 싶은 것 하시라며 희망을 심어준다. 사는 자체가 지나고 나면 후회투성이지만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키가 좀 커더라면 하고 아쉬웠다. 그랬는데 변치 않고 이렇게 한결같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줄 어찌 알았으랴. 딸내미가 손을 잡더니 어제 꿈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궁금해서 쫓아왔어요. 엄마 꿈에도 나타나셨느냐 묻는다. 그 양반이 꼭 청년같이 잡아 끄는데 꿈에라도 죽은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너희들 말이 생각나서 뿌리쳤지. 황천길 안내는 저승길 먼저 간 사람이 한다니 결국은 그 양반을 따라갈 텐데. 살아서도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부부싸움하고도 너 하나만 데리고 집을 나갔었어.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다. 두 사람 꿈에 같이 보이고. 6.25 끝나고도 신랑은 한참이나 군대에 더 있었다. 기다리느라 감천댁은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시집살이로 눈물 콧물 마를 날 없이 기다리는데 새신랑은 그 허여멀끔한 얼굴이 반쪽이 되어 돌아왔다. 별일 없이 무탈하게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내 편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독수공방한 아내는 뒷전이고 책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오직 책에 매달렸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둘째는 종 무소식일 수밖에. 하늘이 원망스러웠는데 삼신할미도 감천댁이 가엾었는지 드디어 점지하셨다는 신호를 보냈다. 큰딸 낳고 무려 7년이 흘러가 못 낳는 줄 알다가 접한 임신 기미는 새댁을 날아갈 듯 기쁘게 했다. 하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감천댁은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다. 둘째는 뱃속에서도 순하더니 세상에 나와서도 순하게 혼자 놀고 글자를 알면서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큰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하더니 동생을 업고 온갖 심부름을 다했다. 어느 날은 보리 타작하는 곳에 업고 갔는데 보리가락이 아기 눈에 들어가서 온 식구가 기함했다. 아이를 둘러업고 한밤중에 시오리를 더 걸어 안가를 찾아가니 벌써 눈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귀한 아이 봉사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생각하면 감천댁은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공부를 잘해서 길을 가도 그의 엄마라고 하면 부러워해서 감천댁은 괜스레 어깨가 으쓱하곤 했다. 건강하고 참해서 눈으로 병원에 가일 말고 부모 속을 썩인 일이 없었다. 다만 학교에서 배웠다며 물에 빠진 송장을 물고기가 파먹는다고 어느 날부터 멸치 한 마리도 비린 것은 먹지 않았다.
감천댁은 그 바쁜 와중에도 둘째 딸 만두는 고기 넣지 않고 따로 끓여주곤 했다. 지금도 셋째 딸이 언니는 그렇게 예뻐하고 하면서 편애하는 것에 아직도 샘을 내는 빌미가 되었지만 어찌 보면 나중을 내다보고 시쳇말로 보험을 들 듯 했는지 감천댁은 피식 웃음이 나온다. 교육감상을 타고도 가정 형편상 서울로 진학하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 후 주경야독했다. 빠른 승진으로 여고에 현수막이 2번이나 나붙고 대학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타서 어미를 기쁘게 했다. 지금도 부부가 금실 좋게 살고 있으니 자식 농사가 반타작이라고 하면 이 딸이 가장 편하게 바라보는 쪽에 속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다면 늦게까지 어미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함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딸이 뭐라고 하면 그저 듣곤 하는데 밀어놓은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입에 퍼넣기 시작한다. 상훈이 같으면 천천히 조금씩 눈치를 보며 씹을 시간을 주는데 이 애는 평생을 번갯불에 콩 튀기듯 바쁘게 살아서인지 생긴과 다르게 밥 먹이는 것도 급하다. 감천댁은 나도 아직은 숟가락은 들 수 있다고 숟가락을 뺏어 들었다. 그 덕에 한 공기를 다 먹어치웠다. 상훈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누나가 오니 다 드셨다고 좋아한다. 내 배가 부르니 그제야 감천댁은 사위가 준 봉투에서 5만 원을 꺼내 내 몸이 이러니 점심 해줄 수도 없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게 하고 내민다. 큰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부족한 시절에 나와서 감천댁의 화풀이 대상이었고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은 출생부터 미움을 받았다. 못 낳는 줄 알다가 낳은 둘째 딸은 시어른들이 예뻐하더니 셋째도 딸이자 씨앗을 들였다. 감천댁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이었다. 아들이 없어 양자를 간 남편이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씨앗은 손을 얻기 위한 일반화된 관습이었던 듯하다. 애를 갖고도 머리에 한 양푼씩 이고 가서 빨래를 해오면 때가 다 빠지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고 다듬이 소리로 시어머니를 때린다고 애매한 소리로 동네 사람들까지 들먹였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13살 때 돌아가시고 들어온 시모인데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 시집살이가 더했지만 감천댁은 참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때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에 출가 외인은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라던 시절이었으니 씨앗에게 새수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갖다 주고 밥도 따로 차려서 방에 갖다 주었다. 미안했는지 그녀는 한 달이 안 돼 제 발로 걸어서 집을 나갔다. 그럴 때 태어난 셋째 딸이 예쁠 수 있겠는가. 그 딸이 지금도 잘 하노라고 하는데도 괜스레 그때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 대놓고 투정하곤 한다. 셋이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더니 둘째 딸이 자꾸 머뭇머뭇하며 눈치를 보더니 엄마, 지금 컨디션이 어떠세요? 라고 한다. 나야 뭐 너희들이 이리 걱정해주니 매일 좋지. 이게 감천댁의 장수 비법인지 모른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늘 이렇게 긍정적이다. 엄마, 괜찮으시다니 그 애 없을 때 말씀드릴게요. 상훈이가 어디 들려온다네요. 엄마 역정내실지 모르는데 이 집하고 텃밭 문제예요. 엄마는 백수하시겠지만 이렇게 정신 말짱하실 때 상훈이한테 공증해 주세요. 미리 다 넘겨주는 것은 엄마가 싫어하시니 나중에 상훈이한테 준다는 약속을
증인 세워서 공증해 놓자는 거죠. 지금 법으로 하면 n분의 1인데 7명한테 다 쪼개주면 몇 푼씩 주지도 못하고 집만 날아가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일 자리만 없어지게 되잖아요. 나도 다 생각이 있었어. 큰아들 그리 되고 모시지 않겠다고 하던 둘째가 집이 생각났는지 잘못했다며 모시겠다고 왔었어. 이번에는 내가 싫다고 대차게 야단을 쳐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내쳤다. 다음에도 또 와서 집이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남 다 받는 연금도 못 받는다고 상속해달라고 하더라. 네, 참 기가 막혀서. 경로당에 김영감과 새뚝백도 입에 혀가 찌굴던 아들 앞으로 이진해줬더니 이후 연금 탄다고 와보지도 않더란다. 집만 날아간 것이지. 그래서 자식이고 뭐고 눈 딱 감고 이 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 한 거야. 한데 저 위 김 원장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다녀와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었다.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한 번은 좋은 일 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주제 넘은 생각이 든 게야. 너희들 다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그때 슈퍼에 들러서 온다던 상훈이가 들어서며 아니 우리 엄마 참 훌륭하셔. 그런 생각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혼자인데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저축해 놓은 것으로 집 사면 돼요. 라고 한다. 꼭 그런 뜻은 아니잖아. 우리 가족사 박물관같이 손때와 추억이 다 묻어있는 곳인데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모여서 얼굴을 보고 옛 이야기를 나누겠니.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상훈이 네가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서 20년이 다 되어가니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쭉 너를 지켜봤잖아. 지금은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모든 걸 네 손을 빌리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듬뿍 들어 이제는 누가 사회에 한원하라고 해도 내가 못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라도 휠체어 타고 가서 그렇게 하마. 감천댁의 의지를 확실히 굳힌다. 참 우리 엄마 대단하세요. 더 배운 우리도 가까이 있는 보육원 생각 못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하긴 큰 부자만 사회에 환원하는 건 아니지. 아니 누나, 이 집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려면 집값만큼 내가 돈을 내놓아 형제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저렇게 착해 빠졌으니 그 좋은 학벌로도 날개 꺾인 새가 된 게야. 그러면 너 어미는 미안해서 저승길 너 아버지 어떻게 만나고 너 누나나 동생들이 너 볼 면목이 없지. 감천댁이 안쓰러워 목청을 높인다. 모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스님 팔자를 타고난 사주라 그런지 엄마하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하긴 나도 처음에는 너 아버지 살아서 동몽선습을 배우던 참한 김 원장을 네 색시감으로 점 찍었어.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내려와 내 뒷바라지 하느라 무직이 되니 그거 물 건너갔지. 이 집이나마 보육원 운영하는 김 원장한테 주려고 말을 슬쩍 꺼내봤더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펄쩍 뛰더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에 내가 잠깐 현혹된 게지. 내 어머니 감천댁이 그런 대단한 생각을 했는지 둘째 딸은 참으로 낯설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보다 가방끈이 훨씬 짧은데도 어쩌면 그리 지혜로운지 경륜은 무시할 수 없음을 체감했으면서 은근히 뒷방 늙은이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된다. 감천댁은 모든 속을 쏟아놓으니 이제 교통정리를 다 해서 죽어도 되겠다고 마음이 놓인다. 모녀는 서로가 친정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같이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려 10년 묵은 체증이 떨어지듯 모녀가 속이 뻥 뚫리니 생긴 말이 아닐지 싶다.
둘째 딸이 막 일어서려는데 형님 저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늑수고래한 부부가 들이닥친다. 감천댁이 자세히 보니 첫째 시동생네 부부다.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마음뿐이다.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나니 싱거운 시동생은 형수님 목욕하셨는지 신수가 훤하시네요. 시집가도 되겠어요. 라고 농을 한다. 세월호 문구멍으로 말 타고 지나가는 순간을 보는 것 같이 빠르다고 하더니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감천댁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와 신랑은 군대에 가고 계모 시집살이가 더 심해진 게 저 시동생 낳고 나서다. 그러니 나이로 20년 차이가 나서 아들 같은데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 같이 늙어가는 것 같다. 싱거운 거는 예전이나 똑같아요. 덕분에 동서는 맨날 웃고 살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중매를 잘했어. 처가에 색시 보러 갔다가 잠바 속에 그 집 마당에 닭을 품고 온 거 생각나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려고 했는지 잡아왔더라고. 중매한 나까지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형수님, 얼굴도 좋아지셨는데 기억력도 그대로인 것을 보니 백수하시는 건 문제없겠어요. 목욕을 자주 하시나 봐요. 라고 한다. 목욕은 저희하고 자주 갔는데 내가 이렇게 늙고 나서 시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와요. 휠체어 타고 문 앞까지 가면 그 사람들 셋이 차에 태워서 목욕시키고 머리 감겨서 잘라주기까지 해요. 좋은 세상이지. 근데 형님, 지금 생각하니 형님은 참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둘째 딸한테 얼마나 잘하던지 저는 속으로 그까지 계집애했어요. 지금도 먼 데서 저렇게 자주 오는 것을 보니 평생 보험 든 거나 마찬가지지요. 저는 그전에 물자 귀할 때 명절에 쇠고기가 들어와서 손자 주려고 모처럼 장조림을 했어요. 손자 밥 먹이는데 손녀가 자꾸 자기도 달래요. 계집애가 하면서 손녀는 그냥 그 국물에 비벼주었더니 나도 저건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무시했어요. 그 소녀가 악자까지 공부하더니 지 오빠도 못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 소리 하면서 서운해하고 장조림을 여발한 듯이 먹어요. 나도 여자면서 여자 무시한 게 후회 막급이에요. 동서가 한탄한다. 다 못 살던 시절이라 그랬지. 나도 그때는 아들, 딸 구별 않고 열심히 하는 놈 밀어준다고 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감천댁은 응수했는데 그 어려운 고시 합격하고 잘못된 아들이 눈에 밟혀 눈물이 난다. 이 집에서는 그 아들 말하는 게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데 내가 주책 없이 늙으면 필요한 것은 나오지 않고 눈물, 콧물,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온다고 하며 감천댁은 능청스럽게 눈물을 감춘다. 시동생 부부한테 이제 봤으니 냄새나는 방에 더 있지 말고 얼른 가보라고 떠밀었다. 냄새 핑계를 대지만 감천댁은 실상 뒤가 급해졌다. 아직은 정신이 있으니 시동생 보는 데서 엉덩이 까내리고 용변을 보고 싶지는 않다. 텔레비전에서 죽을 때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더 용서할 걸 하며 인간은 죽어간다더니 시모 시집살이로 미워하던 시동생을 뒷바라지하고 중매까지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감천댁은 스스로 위안한다. 그렇게 했으니 이 늙은이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말이라도 썩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세상살이가 다 품앗이인 것을. 감천댁은 이튿날 넷째 상훈이와
증인이 되어줄 그의 친구 2명과 함께 사촌 오빠 아들이 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으니 이참에 확실히 해두자고 결심을 한 터였다. 한참 동안 기다려 사후의 모든 게 상훈이한테 상속하는 것으로 되었다며 보라고 서류를 내민다. 앞이 뿌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다 백내장 수술하라는 것을 안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감천댁은 어련히 잘 됐겠냐고 시침을 떼며 알았다고 했다. 돌아오며 감천댁은 생각에 잠긴다. 65세가 넘고도 30여 년이 되어가는데 아들 앞으로 해주고 연금을 탔으면 그게 얼마인가. 사실 아깝다. 증여해주고 찬밥 됐다는 경로당 노인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게 잘한 것인지 감천댁은 내 자식들이 그 집 자식들 같기야 하겠냐만 자신이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은 게 이만큼이라도 지고 있어서라고 자위한다. 둘째 딸이 와서 참 잘했다고 하길래 다른 애들한테는 우선 말하지 말라고 감천댁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기에 받았는데 윙 하는 소리만 날 뿐 잘 들리지 않는다. 늙으면 잘 안 보이고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누워있고부터 감천댁은 그것을 확실히 느낀다. 둘째 딸에게 바꾸어 주었더니 저희끼리 한참을 떠든다. 지난번 왔을 때 몸이 좋지 않아 괜한 소리를 해서 큰딸이 서운해하더니 용돈만 붙이고 안부를 묻나 보다. 일찍 나왔으니 그 애도 벌써 70 중반이다. 큰딸하고는 공증하는 것을 훨씬 전부터 의논해서 잘했다고 하더란다. 누워만 있으니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많은데 오후에는 어려서 한 동네에서 큰 육촌 여동생이 왔다. 그녀랑 감천댁은 7살 차이가 나니 그녀도 80이 넘었는데 혼자 온 것을 보니 건강한가 보다. 그때 학교 못 가게 하려고 앞 뒷문에서 언니 아버지와 백부가 지켜서 안 가는 척하고 땅 따먹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그때 참 영악했던 것 같아. 그때 글자 배워서 시내버스도 묻지 않고 잘 타고 다니고 식당 메뉴도 잘 읽지. 그럼 잘한 거지. 뇌 먹이려고 뽕 따던 생각나니 산밑밭에 뽕이 하도 실해서 열심히 따다 보니 환해지더라. 아마 지금 가로등 켜져 있는 것 같이 환해졌어. 2다리끼에 눌러서 가득 땄는데 한참 후에 갑자기 캄캄해졌지. 이상해서 다시 보니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돌아서서 가고 있었어. 몸이 오싹해 신음이 튀어나오려는데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지. 아마 우리가 하도 열심히 뽕을 따니까 호랑이가 지켜보았는데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빛이 불빛보다 더 밝았던 게야. 언니, 그때 나는 바지에 오줌을 다 지렸는데 언니는 얼마나 대담한지 표시도 안 나더라. 호랑이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 많이 들으며 자랐는데 그게 사실일까 의아했었어. 근데 그때 호랑이 불빛 본 이후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호랑이 불빛으로 뽕을 딴 기억을 그녀도 아직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라는 말이 있지만 호랑이 눈빛이 웬만한 차 불빛보다 더 환하다는 경험을 한 것이다. 참 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가 센 여장부야. 지금 언니 나이에도 다 기억하니 그만하면 무지 건강한 거지. 저 화분의 군자란도 주인 닮아 싱싱하게 꽃을 피웠네. 하긴 6.25 때 피난민한테 떡 장사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니 8남이나 되는 자식들 밥을 안 굶겼지. 참 대단해.
육촌 동생은 감천댁과 같이 크며 추억을 공유해서 그런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혈육이다. 대화하면서도 감천댁은 모처럼 옛날로 돌아가 신이 난다. 육촌 동생이 돌아간 후 감천댁은 아들이 따로 방에 설치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린다. 올해 104세라는 김영석 박사가 나왔다. 부럽다.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지만 저렇게 천수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비단 이불만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미끄러지지 않았을 테고 이렇게 누워있지도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 무엇 하겠는가. 멀리서 살아 자주 오지 않던 셋째 딸이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다. 웬일이냐 했더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왔다고 한다. 맞는 말인데도 감천댁은 이내 역정이 난다. 감천댁은 이 애를 보면 지난날 시합 본 기억이 떠올라 괜스레 심술을 부리게 된다. 제 언니와 2살 터울인 데다 가정 형편이 그랬으니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혼쭐이 나곤 한 딸이다. 일찍 밖으로 돌아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음식 솜씨가 좋다. 엄마 닮아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도 감천댁은 진실로 들리지 않으니 늙으면 자기밖에 모르고 애 된다는 말이 맞는다. 이 딸은 자주 제 언니와 비교당한 것을 서운해하곤 하는데 오늘은 또 막내 왔다 갔느냐며 묻는다. 돌아가신 아버지 사랑은 못 받았어도 엄마와 형제 간의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냅다 전화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설때 가게 문 열어서 못 가니 오늘 엄마 뵈려고 간다고 하나 보다. 잘생긴 막내 아들이 고기랑 해산물을 잔뜩 안고 들이닥친다. 감천댁 나이 40 중반에 나와서 사람 구실할지 미심쩍었는데 키도 제일 크고 인물도 제일 좋다.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애들이 부대로 따라다니니 착각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천댁은 이 애를 보면 또 가슴이 아프다. 나이 먹어 가진 게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남을 뜯으러 가서 떨어지라고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간장을 한 대접씩 마셨다. 그런데도 제달 다 채우고 세상에 나와서 손발이 제대로 생겼는지 먼저 살폈다.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젖 나오게 하려고 감천댁은 별짓 다 했다. 남편이 보증서 주고 화병으로 병석에 있을 때라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보리쌀 삶은 물에 당원을 타서 마시기도 했다. 그 아들이 저렇게 허여멀끔하니 커서 제 밥벌이를 하니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이런 제 어미 마음을 알지 못하니 고기를 구우며 술도 한잔 하는 것 같다. 감천댁은 먹지도 않는 고기를 구워 저희끼리 먹고 있지만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게 보기 좋다. 감천댁이 가더라도 저렇게 우애 있게 살겠거니 싶어서다. 막내 며느리가 술은 그만 마시라며 채근해서 집으로 떠나고 나니 적막항산이 따로 없다. 재수가 오면 불편한지 잠시 자리를 비웠던 상훈이가 들어왔다. 어른 모시고 살면 수시로 저렇게 손님들이 들이닥치니 같이 모시고 사는 자식은 신경이 쓰일 것이다. 더군다나 상훈이는 내성적인 데다 거의 20년을 감천댁하고만 살았으니 요즘 찾아오는 사람들만으로도 불편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요즘 부쩍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게 감천댁은 마음에 걸린다. 틀림없이 내가 얼마 못 산다고 했을 거야. 감천댁은 의심이 삐죽이 올라온다.
상훈이를 마구 다그치니 아니라고. 엄마가 효자 효녀로 키워서 그런 걸 괜스레 트집을 잡는다고 하더니 둘째 누나한테 전화한다. 감천댁이 자꾸 심술을 부리니 둘째 딸이 또 쫓아왔다. 엄마, 우리 엄마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다른 집 자식들은 핑계대고 오지도 않는데 엄마가 잘 키워서 저렇게 자주 오는 것을 죽을까봐 자주 온다니 보기 겨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고 청탁받은 것도 아직 못 썼는데 억지를 쓰시니 자꾸 그러시면 요양원 가셔야죠. 라며 둘째 딸이 엄포를 놓으며 눈을 흘긴다. 정말이니? 호강에 겨워 요강에 빠진다더니. 감천댁은 딸의 말을 믿고 싶어진다. 뭐 하루에도 인간은 6,000번의 생각을 한다는데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생명에 대한 애착에 긍정을 더한다. 소설은 그냥 쓰면 되지. 많이 배운 애가 그렇게 쓸 게 없어. 감천댁 이야기 쓰면 장편소설 대꼬는 될 텐데. 라고 한심하다는 듯 딸을 넌지시 바라본다. 그제야 둘째 딸은 영감이 떠오른다. 성공하지 못한 이술인,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목사, 혼자 사는 할망구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는 것이라는 우스개를 하더니만 바쁜데 오늘 여기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참 우리 엄마 대단하셔요. 이 집을 보육원에 내놓을 생각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엄마 이야기를 소설로 쓰라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엄마 사신 게 하도 드라마틱하고 구구절절해서 장편 소설로만 생각해 엄두를 못 냈는데 엄마 요즘만 써도 단편이 충분히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나 봐요. 나는 그런 우리 엄마의 건강과 글 쓰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구세주십니다. 둘째 딸이 쾌재를 부른다. 감천댁은 이렇게 누워 있어서 자식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온전할 때는 미안하기도 했는데 엄마를 닮아서 당면 과제가 해결되었다니 모처럼 사는 의미가 느껴졌다. 뭐 삶이 별것인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큰 고통 없이 어느 날 그 양반이 데리러 오면 따라가는 게 순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에 금음 뒤에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지 못할 테지만